먼저 최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미친듯이 경제성장을 갈망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된 예로 들겠습니다. 베트남의 올해 1인당 GDP는 2,700달러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후진국 중 하나이고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1988년부터 한국은 베트남에 6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직접 투자까지 합쳐지면 투자금은 더 늘어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베트남은 후진국을 넘어 중진국,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선진국을 바라보기 전에 중진국이 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중진국조차 이들에게는 도달하기 힘든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예로 현재 중진국의 구덩이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현재 1인당 GDP는 15,000달러인데요. 보통 중진국의 구덩이는 더 이상 국가의 지원 규모로 기술력의 부족을 커버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후진국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몇몇 분야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인 만큼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서 기술력을 일정 수준까지는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단기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장할수록 기술력의 부족을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노력을 통해 동네 조기축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 선수가 된 사람이 그 세계에서 상위 10%가 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상위권으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기술 연마도 필요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쳐주는 지구력 향상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보다는 이 부분이 특출나다는 희소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똑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따라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죠. 이것이 중진국의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를 빠져나간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극소수이고 대부분 나라 인구수가 정말 적은 국가들 뿐입니다. 인구가 수천만이나 되는 나라 중에서 이 함정을 빠져나간 국가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이 중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높은 R&D 비율 때문인데요. 국가 지원 규모가 기술력 부족을 커버하기 힘든 시점에 다다르기까지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R&D에 쏟아부었고 그것이 성장하여 기술력 부족을 점차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인구수가 수천만이나 되는 후진국,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키우는 것 뿐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이 R&D의 규모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동남아 어느 국가들보다 R&D에 많이 투자하는 앞서 설명했던 폴란드도 15,000달러 선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 외 체코나 발트 3국 같은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2만 달러를 찍었고 중진국의 구덩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받지만 2만 달러의 선에서 계속 허덕이는 것을 보고 선진국 초입이 아니라 중진국 안에서 좀 더 높은 레벨에 도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동남아 중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다 보니 전체적인 규모는 1조 달러를 넘기긴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GDP 1조 달러 국가치고는 돈이 정말 없는 국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기회를 정말 잘 잡았습니다. 막차 시간표를 계속 확인하고 죽어라 뛰어서 출발 시간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는데요. 너무 죽어라 뛰어서 숨이 차서 잠깐 골골대긴 했지만 어쨌든 막차를 타고 목적지엔 도착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필요하고 산업화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들이 직접 벌어야 하는데 후진국들에게 있는 건 값싼 노동력과 운 좋게 있는 자원뿐입니다. 근데 또 자원은 정치적 이슈가 너무 큰데요.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면 강대국들이 니네 뭐해? 라면서 압박을 넣고 말을 듣지 않으면 투자를 끊고 더 이상 돈 안 빌려줌 이라고 하니까 내 것의 판매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석유 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칩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진행할 당시 세계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국제적인 대리전과 여론전으로 후진국들의 세계는 엉망진창이었고 세계의 절반은 공산 블럭이라는 약간 2차원의 세계에 있었죠.
한국과 같은 후진국 경쟁자들의 절반은 2차원의 세계라 의미가 없었고, 남은 경쟁자들도 미국, 소련, 대리전, 여론전에 나라가 거의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직접적인 한국 전쟁으로 서로 많은 피해를 보고 냉전 상태가 돼서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내부 정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해외에 팔 수 있는 건 노동력뿐이었는데 그 노동력을 팔 국가들의 반절은 공산주의였고,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직 내부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많았지만 그 노동력의 부족으로 가치가 상승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부랴부랴 노동력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도 해야 했죠. 하지만 스스로 모은 자본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빚을 적게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시기를 어찌 보면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공산 블록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세계의 후진국들이 같은 차원으로 합쳐지면서 노동력과 자원 경쟁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동력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쌓을 수 있었던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 후진국들은 노동력으로 자본을 쌓지 못하고 사실상 대출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후진국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관문을 어찌어찌 넘어서 중진국의 구덩이에 빠질 때쯤이면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는 역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산업화, 기술력 진보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4차 산업의 특성상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술력을 갈고 닦은 나라들은 끝도 없이 치고 나가게 될 것이고, 노동력과 자원에 의지하는 후진국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베트남 같은 나라가 삼성, LG 등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에게 매달리고 기술력을 전수해달라, 연구센터를 지어달라,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 소위 징징거리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